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실업자 수는 줄었는데 장기 백수는 오히려 폭증했다는 좀 충격적인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가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무신사, 리벨리온 같은 대형 기업들이 하반기에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용, 물가, 투자 시장까지 우리 경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뉴스들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고용시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그러니까 4월 기준 전체 실업자 수는 85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천 명 줄었어요. 숫자만 보면 나아진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또 있습니다.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른바 장기 실업자가 10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3만 명, 비율로 따지면 37.6%나 급증한 겁니다. 장기 실업자가 10만 명을 넘은 건 코로나19 한창이던 2021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에요. 2022년에 9만 1천 명에서 작년에 7만 9천 명까지 줄었다가 올해 다시 확 늘어난 거죠. 추세가 역전된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전체 실업자 가운데 6개월 이상 구직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12.7%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4월 기준으로 2004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 10명 중 1명 이상이 반년 넘게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년이면 이력서를 수백 장 쓰고 면접을 수십 번 보고도 일자리를 못 구한 거거든요. 그 심리적 좌절감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더 걱정되는 건 이 장기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젊은 층이라는 겁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이 2만 9천 명, 30대가 3만 2천 명으로 두 연령대를 합치면 6만 1천 명이에요. 전체 장기 실업자의 56.5%를 차지하는 거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고용률 격차를 한번 봐야 하는데요.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3.7%였어요. 반면 30대 고용률은 81.0%입니다. 그 차이가 37.3%포인트인데 이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에요. 지난 3월에 37.4%포인트로 역대 최대를 찍었는데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청년층은 학업이나 군복무 때문에 고용률이 30대보다 낮은 게 당연하긴 하지만 이 정도 격차는 분명 비정상적입니다. 2000년대에는 이 격차가 20%포인트대였고 2010년대에 30%포인트대였는데 최근에는 40%포인트에 육박하고 있어요. 세대 간 고용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사다리가 있었어요. 학교를 졸업하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30대에 어느 정도 안정된 일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죠. 지금의 30대에게는 이 사다리가 작동했습니다. 청년기에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경력을 쌓고 30대에 안정된 자리로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대 청년들에게는 그 사다리의 첫 번째 칸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신입을 대규모로 뽑아서 키우기보다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수시 채용이 확대되면서 첫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대기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업 공채 시즌입이 있어서 졸업 전에 이력서를 넣고 입사 시험을 보면 됐는데 지금은 그런 공채가 대폭 줄었고 경력직 수시 채용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첫 경력이 없는 신입 입장에서는 들어갈 문이 줄어든 셈이죠. 게다가 AI 확산도 한몫하고 있어요.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연구본부장은 AI 도입 등으로 신규 채용을 줄이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AI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사람을 새로 뽑을 이유가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 과거에 신입사원 5명이 하던 데이터 정리 작업을 이제 AI 하나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그 5명분의 채용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도 고용 유발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도 청년 일자리 부진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반도체는 매출은 어마어마하지만 고도로 자동화된 산업이라 생산 규모 대비 필요한 인력이 적거든요.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기업이 직접 설계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마련하고 있고 형편이 어려운 구직 청년에게 월 6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대책도 추진 중이에요.
한 달에 60만 원이면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해결하면서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에 집중된 청년층 창업을 기술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청년들이 치킨집이나 카페를 여는 대신 AI, 소프트웨어, 바이오 같은 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정리하면요, 겉으로 보이는 실업률 숫자는 나아진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번 실업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청년층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물가 이야기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어요. 이건 2024년 7월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숫자가 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4월에 10,000원어치장을 봤다면 올해 같은 장바구니가 12,160원이 된 거예요. 한 달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달 꾸준히 이렇게 오르면 1년이면 꽤 큰 차이가 나죠. 쌓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식비가 100만 원이라고 치면 물가 상승분만 26,000원이 더 나가는 셈이에요. 근원 물가,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빼고 본 물가도 2.2% 올랐고요. 우리가 체감하는 생활 물가 지수는 2.9%나 상승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거의 3% 가까이 오른 셈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신선식품 지수가 6.1% 하락했다는 건데 이건 작년에 워낙 높았던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작년 이맘때 채소, 과일값이 폭등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기준이 높았으니까 올해는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국제 유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초부터 중동 정세가 심각하게 악화됐어요. 2월 말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동작전을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군사 충돌이 시작됐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해 이동합니다.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지나가요. 여기가 막히면 산유국들이 석유를 아무리 많이 뽑아도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수도관이 막힌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여기에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까지 공격을 받으면서 국제 유가가 한때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기름값도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어요. 2년 전만 해도 리터당 1,500원대였는데 지금은 2,000원을 훌쩍 넘긴 거죠. 승용차 기름통이 보통 50리터니까 한 번 가득 채우면 10만 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주유할 때만 비싸지는 게 아닙니다. 물류비가 올라가면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비용이 올라가고 그게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결국 마트에서 사는 생필품 가격까지 다 올라가는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택배비, 배달비도 올라가니까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음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전국 주유소 96% 이상이 유가 상한제에 따라 가격을 동결하고 있지만 국제 유가 자체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외식비가 꾸준히 오르고 있고 교통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메뉴 가격을 함부로 올리기도 어렵고 소비자들은 외식을 줄이고 있어서 양쪽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식당 사장님 입장에서는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에 기름값까지 다 올랐는데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고 안 올리면 마진이 없어지는 진퇴양난인 거예요. 전망을 보면요.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에 휴전 관련 논의가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유가 상승 압력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다만 KDI는 반도체 수출 호조세와 내수 개선 덕분에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로 상향 조정했었는데요.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그 과실이 물가 상승에 잠식당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결국 물가 문제는 우리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때까지는 가계부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서 지출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조금 다른 분위기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엄청난 규모의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무신사예요.
MZ세대의 패션 성지라고 불리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죠. 무신사가 이르면 올해 8월에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거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목표 기업 가치가 무려 10조 원이에요. 10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도 시가총액 10조 원이 넘는 회사는 손에 꼽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들 중에서도 시총 10조 원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아직 상장도 안 한 기업이 이 정도 몸값을 주장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크다는 뜻이죠. 실제로 무신사의 실적을 보면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9,730억 원으로 2년 연속 연매출 1조 원 달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을 넘어서 오프라인 매장도 37개까지 늘렸고 연내 누적 방문객이 3천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인데 3천만 명이 방문했다는 건 엄청난 숫자죠. 글로벌 시장 진출도 활발하게 추진 중이에요. 주관사 진용도 화려합니다. 국내는 한국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 KB증권이 공동 주관사이고 해외는 시티그룹과 JP모간이 맡고 있어요. 시티그룹과 JP모간은 월가를 대표하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잖아요. 이들이 참여한다는 건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크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10조 원이라는 몸값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논쟁이 있어요. 2023년 마지막 투자 유치 때 3조 원 중반대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2년 만에 3배 이상 뛰어오른 거거든요. 현재 장외시장에서 무신사 주가는 주당 24,400원 수준으로 10조 원 가치와는 괴리가 있는 편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중한 분위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죠. 무신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리벨리온은 NPU, 그러니까 신경망 처리 장치라는 AI 전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의 GPU처럼 AI 연산을 처리하는 칩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1조 9천억 원으로 유니콘 기업에 등극했습니다. 유니콘이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하는 건데 리벨리온은 거의 2조 원에 가까우니 상당한 규모죠. 코스피 상장을 우선 추진하면서 동시에 나스닥 상장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나스닥에도 상장하면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외에도 K뱅크, SK코플랜트, HD현대 로보틱스, 업스테이지 등 대형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2026년 하반기 코스피 IPO 시장 규모가 총 7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7조 원이면 역대급 규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IPO 시장이 활발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건 사업 확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동안 비상장이라서 투자할 수 없었던 유망한 기업들에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IPO 초기에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도 이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특히 기업 가치가 높게 책정된 종목일수록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과거에도 상장 초기에 몸값이 부풀려졌다가 나중에 주가가 반토막 난 사례가 적지 않았거든요. 우리 채널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하진 않지만 IPO에 참여하실 분들은 반드시 해당 기업의 실적, 성장성, 경쟁 환경을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8,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시장 분위기 자체는 좋은 편이에요. 이런 분위기에 맞춰 대형 기업들이 상장을 서두르고 있는 건데 시장이 좋을 때 상장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3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고용시장에서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장기 실업이라는 골문 상처가 깊어지고 있고 물가는 중동이라는 외부 변수 때문에 우리 지갑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식시장에서는 대형 기업들의 IPO 릴레이가 예고되면서 새로운 투자 기회도 열리고 있어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인 만큼 현명한 경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이코노클립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